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상담소의 김유철 팀장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지급명령, 민사소송으로 인한 채권 추심하기로 잡아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채무자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기 힘든 이유는 한정된 자금으로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운용하려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두게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 대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대금 연체된 것도 있을 거고, 세금 밀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미수금이라든가 그 내야 될 돈 중에서 우리한테 갚아야 될 돈들은 항상 뒷순위로 밀린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거를 순위를 끌어올려서 돈을 빨리 받으려면 결국에는 상대방한테 압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이라든가 내지는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대금을 먼저 갚는 이유는 안 갚으면 바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먼저 갚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돈은 늦게 갚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안 갚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불이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채무자들은 변제를 늦게 이렇게 미루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갚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다른 그런 은행이라든가 이런 그 기관들과 동등하게 돈을 빨리 받으려면은 결국엔 강제집행이나 압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제집행이나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법적으로 집행권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급명령과 크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제 소액재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은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 일종의 약식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원인 서류와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서류로서 서류의 이제 하자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채무자한테 이걸 보내게 됩니다. 채무자한테 보내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14일 동안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제도인데요. 먼저 장점은 일반 소송에 비해서 그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상대방한테 무사히 잘 송달이 되고 이의 제기만 없다면 재판에 참석을 안 해도 되는 또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기간이 짧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금액이 소액이거나 원인 서류들이 확실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제 다만 지급명령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먼저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됩니다. 우편물이 상대방한테 송달을 안 한다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지급명령은 일방적인 채권자의 원고의 주장에 의해서 법원에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상대방한테 통보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게 되면 지급명령으로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송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소가 불분명한다던가 아니면 주소가 맞아도 낮에 거기에 거주를 잘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엔 지급명령으로서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요건은 이의제기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의제기 기간을 14일 동안 기간을 주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지급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을 포기를 하던가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에는 이제 그 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절차가 인적사항. 그러니까 곧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죠. 인적사항이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 거래처가 A라는 데로 주소를 제가 알고 있어요. 사업장을. 근데 그쪽으로 지급명령을 보냈어요. 그러면 낮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겠죠. 그러면 이의제기만 없으면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은행을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는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없거든요. 공장 주소로만 돼 있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인적사항을 아셔야 됩니다. 주민번호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초본상 주소는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장 주소가 아니라 초본상 주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지급 명령할 때는 이거를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민사, 이거랑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이제 금액에 따라서 뭐 소액재판, 중액재판, 고액재판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요. 보통 이제 소액재판은 3천만 원 이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재판 편의상 나눈 겁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따로 소액, 중액, 고액 있는 건 아니고요. 소액재판은 그 서민들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서민들한테 피해가 좀 없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이 소액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액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재판 날짜가 잡히겠죠. 이제 재판마다 사건이 그동안 밀려 있거나 접수된 건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달 이상 이제 소요가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방도 한 3-4달 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원인 서류가 얼마나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이 길어지느냐 짧게 끝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민사는 일방 당사자의 의견만 100%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서류가 확실하지 않는 한 이건 심리가 여러 번 열릴 수가 있어요. 변론기일이. 이번 달에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제3자 재판장에서 보기에 불분명할 경우에는 100% 손을 들어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 보완 서류들을 요구를 하게 되고 재판 날짜가 다시 한 달 정도 미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원인 서류가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원고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내지는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3가지 하나정으로 이제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급명령이든 아니면은 민사소송이든 2개 이제 집행권을 확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강제집행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상태라 이걸 미리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집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압류할 게 있으면 지급명령이나 아니면 소송을 할 때 미리 가압류라는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섣부른 강제집행은 상대방한테 오히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 대한 은행을 압류할 때 상대방은 국민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우리은행을 압류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우리은행에 잔고가 없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금액을 국민은행에 있던 잔고를 인출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류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기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기타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주거래 추정은행이라든가 신용상태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돈을 받기 위해선 압박수단이 필요하다. 그 압박수단으로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있다. 이 2가지 절차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빌려준 돈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면서 미수된 미수대금이라든가 이거를 많이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